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국내 배출량 집계가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기본부터 잘못됐다는 것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죽은 돼지의 뇌에서 일부 뇌세포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번 연구로 어느 정도의 회복 능력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엑스레이와 CT 장비 등 방사선 발생 장치는 용량별이 아닌 최대 용량을 내는 기기만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약 300여 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한 곳에 모여 각종 과학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바로 연구개발특구입니다. 오늘 주민비표의 시간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양성광 이사장을 모시고 연구개발특구가 이끌어갈 혁신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미세먼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정부의 통계는 허술하게 집계돼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목표는 2022년까지 30% 줄인다는 것입니다. 국내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발전소와 산업 현장의 배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에 대한 집계와 통계부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39만 톤이라고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저감 대책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50만 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습니다. 환경부의 집계에는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와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배출량 등 11만 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9만 톤의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 허용 기준이 지켜지는지 환경부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60% 정도가 저감 대책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안을 보완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배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축소 조작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네, 이런 염치 없는 짓을 한 데는 유명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화케미칼 1공장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25일 전문 대행업체가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평균값이 224ppm으로 나왔습니다. 허용 기준 150ppm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대행업체와 짜고 113.19ppm으로 축소 조작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16차례 측정 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기업 가운데는 LG화학도 있습니다. LG화학 여수화치 공장은 유해성이 큰 염화비닐 배출량을 149차례 조작했는데 기준치를 최고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얼마 이하로 낮춰달라, 조작해달라 이렇게 서로 공모한 증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들 대기업은 올해 초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며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놓고 뒤로는 딴짓을 한 셈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여수산업단지를 포함해 기업 235곳과 검사 대행업체 4곳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이들과 공모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SNNC, 대한시멘트 등 6곳을 먼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 사례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 유공자들로부터 과학계 발전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017년과 지난해 선정된 과학기술 유공자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유공자 우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해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된 권욱현, 이상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모임 연세대 명예교수 등 유공자와 한림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우수한 업적이 있는 원로를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해 우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기술 유공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사람의 꿈을 심어준다거나 제가 갖고 있던 경험을 강연이나 아니면 저술 통해서 도와주고 싶고 또 과학기술인이 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활동에 내가 좀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 바탕이 없지만은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생각하고 프로모션에 관여하고 등등했는데 그것이 지금 40년 지나서 결실이 된 것을 정말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의료 간호 인력이 이제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나머지 그런 기회가 되고 시간이 허락한다 그런다면 그 영역에 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미국 연구진이 죽은 돼지의 뇌에서 일부 세포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학계 통설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미국 예일대의 네나드 세스탄 교수팀은 죽은 지 4시간 지난 돼지 32마리에서 분리한 뇌에 브레인 EX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혈액 모방 특수용액과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6시간 동안 죽은 돼지의 뇌에서 일부 신경세포와 교세포, 혈관세포의 기능이 회복된 것이 확인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뇌세포는 죽는 속도가 빠르고 되살릴 수도 없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뇌세포에도 어느 정도 회복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연구 내용을 보고하고 이번 연구가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피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과학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과 기술 이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써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양성광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연구개발특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덕특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덕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4개의 특구가 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연구단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70불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과학기술로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카이스트 그다음에 민간연구소를 집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과학단지가 조성이 됐고 그동안에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기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2005년도에
연구 성과를 이제 지역에 기술 이전시켜 갖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혁신 클러스터로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특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5개 전국 지역에 추가해서 전국에 이제 5개 특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출연연, 그리고 대학, 기업 등에서 약 5,400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만도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SCI 논문이라든가 기술 이전 금액, 또 특허 출원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 국가 과학기술 자원의 약 한 40%를 집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한 0.1%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1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1년이 더 지난 상태인데요. 예. 취임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지난 1년간 연구개발 특구가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키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네. 특구 내 이제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또 이제 공공 기술을 그 필요한 기업들한테 매칭시켜주는 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또 구축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이제 기업이 특구 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자금입니다. 투자 유치 또 마켓 지원이 필요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시켜주는 이러한 등등 역할들을 많이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학연 주체들 그 혁신 생태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1년간 정말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대덕특구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덕특구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성장과 이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하지만 대덕특구 하면 단순히 연구소가 많이 모여있는 곳 혹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특구 단지 이 정도의 이미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특구가 좀 그 현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과거에 그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 자원이 많은데 대덕특구를 이제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연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런 그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또 이제 이런 그 산업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기업, 글로벌 혁신을 이루는 앵커 기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앵커 기업이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같이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는 이런 이제 그 클러스터링이 필요한데 사실 연구단지로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역할 이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혁신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 로봇 기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이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023년 4년 후면은 대덕에 이제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대덕 연구단지의 새로운 비전 향후 50년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을 지자체인 대전시와 함께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기존 연구소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 거기 기업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재창조하고 재구성을 해서 그 공간에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과 연구소가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기술 이전도 좀 많이 되고 이런 환경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한 생태계, 거기에는 이제 투자자도 들어와야 되고 또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민간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갖추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게 갖춰진 그런 그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창업하고 하는 문화, 시설, 예술, 향유할 수 있는 것들, 정주 환경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갖추어 나갈까를 지금 고민하고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에다 담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개발특구가 주도적으로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혁신 성장을 이룬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특구가 혁신 클러스터가 돼야 됩니다. 혁신 클러스터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흘러가서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덕 특구를 포함해서 5개 특구 전체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개발된 기술은 많은데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는 사실은 창업 DNA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가 창업하기는 어렵고 또 이제 창업가들은 젊은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둘을 어떻게 연결시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창업가 중에서도 파괴적 혁신을 이루는 그런 혁신형 창업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적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그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공공기술과 매칭시켜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시장에다가 어떻게 연결할까 했는데 그거보다는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찾아서 공공기술을 매칭을 해주는데 그 매칭도 그냥 매칭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준다든가 조금 더 실현 가능하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자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업가 또 시장 그다음에 그것을 도와주는 기관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특구진흥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인데 이런 민간과 연구자, 그다음에 기업 이런 것들이 힘을 합쳐갖고서 그런 혁신적인 창업 시스템 또 창업 인프라 이런 걸 갖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 성장을 위한 노력들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역시 이런 혁신 성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걸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특구 내에서 말씀하신 스타트업 육성이나 연구소 기업 창업, 또 기술 이전과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특구에는 약 한 1년에 16,000개 정도의 특허가 이렇게 출원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굉장히 풍부한데 이게 잘 이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이제 시장에 가서 성공하려면 이게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면은 좋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좋은 기술을 붙여줘야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이런 기술 이전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창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창업 전문가가 약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 전문가를 붙여주신다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같으면 옛날에 송창식이라든가 윤영규라든가 그냥 가수가 노래 잘하고 또 스스로 작곡 잘하면 되는데 요새는 다 분업을 합니다. 그리고 연예 기획사가 팀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하면은 글로벌 스타가 BTS처럼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창업 기획사 그런 것이 사실은 컴퍼니 빌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컴퍼니 빌더들이 들어가서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할지 찾아내고 그것을 잘 창업과 연결시켜 있는 팀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주고 또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줘서 또 자기들가 직접 투자하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창업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기술만 잘 개발하면은 밖에서 만들어서 창업해주고 키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질 높은 창업이 되고 파급력이 큰 창업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구의 그런 아주 우수한 기술 자원들,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들, 그리고
그것을 잘 키워주는 그런 민간 창업 기획사 이런 예. 삼박자가 잘 갖추고 힘을 합치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창업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결국 혁신이라고 하면 많은 젊은 인재가 연구개발특구로 모여야 할 텐데 사실 수도권이 아니라는 점이 좀 단점으로 그렇습니다. 작용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ICT 하는 젊은 친구들은 판교에 나면 안 내려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서울서 창업하는 거하고 지역에 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에는 기술이 이렇게 머무를 곳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든가 사업장 이런 것이 있지 않고 그냥 사무실, 인터넷 베이스의 창업은 가능하지만 실제 기술 베이스로 그런 그 딥 창업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가 이런 그 수도권과 경쟁하려면 결국 연구개발 특구가 갖고 있는 장점, 결국은 기술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 성장을 좀 이루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젊은 인재들이 잘 이렇게 떠나지 않고 머물거나 오히려 끌어들이는 그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덕특구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대덕특구에는 카이스트라고 숭란대 있는 젊은이 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보면 스탠포드 대학 앞에 하나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 큰 빌딩에 모여서 창업가들이 자기들이 자유롭게 창업하려면 도전하는 그런 데인데 그런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창업 그 스타트업 파크 같은 것을 지금 만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출연연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출연연들 기술과 연구소가 가까이 있을 때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리에 창업 거리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출연연에 실험실을 오픈을 하고 거기에 장비를 개방을 해서 누구나 와서 좀 기업들이 쉽게 쓰고 이렇게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도 지원하고 창업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지금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창업 이후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금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엑셀러레이터라든가 VC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을 잘 모으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 환경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자, 앞으로 2021년까지 재단을 이끌게 되실 텐데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뭐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의 시작, 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 현장에 많이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그래 특구가 좀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가 이제 창업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또 재투자돼서 환류하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개발 특구가 큰 성과를 내려면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더더욱 중요할 텐데요. 이 이사장님이 계신 3년 동안 정말 이 재단이 앞으로도 특구가 또 더더욱 살맛나고 활기차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양성광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엑스레이와 CT 장비 등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허가 방식이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방사선 발생 장치의 용량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용량을 내는 기기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8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약 300여 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국 기업이 통신 인프라를 향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전략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한국이 15개 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던 경험을 강조하며 우주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해 강북 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중단한 환자의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환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최근 통과됐는데 시행까지는 1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공백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됩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정신과 환자 사후 관리 부분은 임 교수 사건의 범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오랫동안 중단한 환자로 알려져 반영된 겁니다. 이번 진주 흉기난동 사건도 한때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알려져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껏 정신과 환자는 퇴원 후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보호자의 통제도 벗어나기 쉬워 지속적인 치료가 안 됐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관리 사각지대 우려는 어느 정도 막을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해당 법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위험성이 있는데도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한 환자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한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게 하고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환자의 외래 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지역사회로 복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거든요. 또 중단이 되면 다시 또 재발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실 수 있고. 문제는 법이 통과됐어도 1년 후에나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외래치료 지원제는 법률 공포 후 1년인 2020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까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 입원, 행정 입원 등의 강제 절차를 쓸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백 기간,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베이컨 한 줄이라도 매일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20% 증가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진행한 연구 내용을 보면 얇게 썬 베이컨 한 줄에 해당하는 가공육 25g을 매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공하지 않은 붉은색 육류 50g을 매일 먹어도 대장암 위험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붉은색 육류의 과도한 소비와 대장암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지만 적당한 양의 붉은색 육류와 가공육의 섭취도 대장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습니다. 인류의 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귀중한 유물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대비해 유물 반출의 우선순위까지 정해놓은 비상 매뉴얼이 크게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화염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집어삼키는 순간 8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성당 내에 있던 많은 유물 또한 운명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프랑스 소방대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문화재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유산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물을 세게 뿌릴 경우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가까이에서 진압가스를 살포해 불 끄는 것을 원칙처럼 여겨왔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어떤 유물을 먼저 꺼내야 하는지 사전에 순서를 정해놓은 비상 매뉴얼은 중요 문화재를 무사히 구해낸 주요 이유였습니다. 화재나 침수가 일어났을 때에 대피해야 하는 유물들 리스트를 소방대가 가지고 있어요. 당시 파리 소방서 사제로 복무 중이던 한 신부는 불타는 대성당으로 직접 들어가 가시 면류관 등 성물을 꺼내와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정부의 문화재관리부처와 파리시가 보인 발빠른 대처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시 문화재 담당자 100여 명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소방당국과 긴밀한 현장 소통을 벌였고 피해 최소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Remarquable pour sécuriser les biens les plus précieux, notamment la couronne d'épines et la tunique de Saint-Louis qui sont en sécurité à l'hôtel de ville. 화마를 피한 성물과 유물 일부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져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강화도 전등사에서 화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오래된 대웅보전 등 각종 보물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실전 같은 훈련 상황을 이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화도 전등사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긴급 상황을 맞은 사찰에서는 1단계로 대웅보전의 참배객들을 대피시키고 스님과 사찰 직원들이 목조 불상 등 각종 보물과 문화재를 신속히 마당으로 내놓습니다. 2단계로는 사찰 소속 자위소방대가 산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갈쿠리로 낙엽을 제거합니다. 불길은 거리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옥외 소화전으로 연기가 발생하는 숲속으로 물을 뿜어 초목을 적십니다.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복사열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을 하는 사이 3단계로 소방대가 사찰 경내에 진입해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펼칩니다. 사찰 뒤에 120톤의 저수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막 설비가 대웅보전과 산불 사이의 열기를 차단하고 소방대는 일제 방수를 통해 불길을 제압합니다. 뉴스나 영상 같은 걸 보고 내가 관리하는 문화재나 사찰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먼저 사전에 지식을 얻고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기 381년 창건된 가장 오래된 절 전등사는 대웅보전 등 보물 5점과 문화재 등이 상당수 보존돼 있어 각별히 화재 대비를 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전등사는 직원들이 한 30여 분 되는데요. 수시로 야간 경비도 물론 하고 있고요. 교육을 소방 교육이나 직원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훈련 도중 심각한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3,000리터의 중형 펌프차는 전등사의 좁은 출입구에 막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고 1,000리터급 소형차만 겨우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소방차가 빠른 시간 내 사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재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지적됐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과학축제죠.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금요일 저녁 7시 동복궁 흑례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네,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를 주제로 한 이번 과학축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대표 성과를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본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흘간 서울마당, 청계천, DDP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진행되니까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